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회장은 오늘 밤 유독 눈부셨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의학계의 권위자들이 모인 자선 파티는 겉보기에는 숭고한 목적을 띠고 있었으나 실상은 탐욕과 허영이 뒤엉킨 사교의 장일 뿐이었다. 샹들리에의 파편처럼 쏟아지는 빛 아래서 사람들은 가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입속을 계산하기 바빴다. 그 소란스러운 중심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한재희의 눈빛은 수술실의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성인병원 역사상 최연소 흉부외과 과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영광이라기보다는 언제든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이들의 시기를 받아내야 하는 무거운 갑옷과도 같았다. 박 원장이 특유의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띠며 다가왔을 때 제이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병원 내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임상 실험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그는 제이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원장은 제이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와인잔을 건넸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제이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붉은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알 수 없는 비릿함이 느껴졌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복부 깊은 곳에서부터 기이한 열기가 치솟아 오르며 명석하던 이성이 순식간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물먹은 종이처럼 번져갔고 심장은 터질 듯이 불규칙하게 박동했다. 제이는 이것이 단순한 취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강력한 약물을 썼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억지로 비상구로 향했다. 지금 쓰러진다면 내일 아침 어떤 치욕스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지 뻔했기 때문이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몸 안에서 들끓는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어두운 골목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선 제이의 앞을 건장한 산에 셋이 가로막았다.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를 든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제이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지만 약 기운에 잠식당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로 복부를 가격당한 그는 진흙탕 위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올라 오르는 원초적인 본능이었다. 사내들이 그를 끌고 가려던 찰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당황한 괴한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 소리의 근원지는 경찰차가 아닌 낡은 휴대전화를 드냈던 소녀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18살 김하은은 빗속에 쓰러진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흠뻑 젖은 낡은 후드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값비싼 수트를 입었지만 흙탕물과 상처로 엉망이 된 남자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하은은 축 늘어진 제이를 힘겹게 부축해 자신의 반지하 자취방으로 향했다.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그의 몸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좁고 습한 방에 도착한 하은은 남자를 낡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급히 물수건을 가져왔다. 차가운 수건이 이마에 닿자 제이가 낮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초점이 풀린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것은 약물로 인해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처 입은 야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태를 살피려던 하은의 손목을 제이가 거칠게 낚아챘다. 뜨거운 체온이 맞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전율이 두 사람을 감쌌다. 제이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눈앞의 소녀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싸구려
비누 향기와 서늘한 감촉만이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다. 도와달라는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애원에 가까웠다. 하은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깊은 눈동자에 담긴 고통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좁은 반지하 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습기를 머금은 곰팡이, 냄새와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제이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천근만근 같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머리를 쪼개는 듯한 두통과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이었다. 낯선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응시하던 그는 본능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려 했으나 허리춤을 감싸고 있는 얇은 이불의 감촉에 동작을 멈췄다. 어젯밤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었지만 결정적인 장면들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약물에 취해 이성을 잃었던 자신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밀어내지 못했던 작은 손길이 떠올랐다. 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았다. 좁은 매트리스 한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하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가녀린 목덜미와 붉게 부어오른 눈가는 간밤에 일어났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서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켰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 그녀를 깨워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박 원장의 감시망이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이었다. 제이는 소리를 죽여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진흙과 땀으로 엉망이 된 셔츠를 걸치며 그는 지갑을 열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10여 장을 모두 꺼내 낡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음을, 오히려 그녀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집어들어 추위에 떨고 있는 하은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도망치듯 반지하 방을 빠져나온 제이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비틀거렸다. 골목길은 어젯밤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고 부지런한 상인들이 셔터를 올리는 소리만이 드문드문 들려왔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향하며 차창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인생 궤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줄기 아래 섰다. 피부가 붉어질 정도로 거칠게 몸을 닦아내며 몸에 남은 어젯밤의 흔적과 약물의 잔재를 씻어내려 애썼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여전히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다시금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새 수트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했다. 어젯밤 무너졌던 한재인은 죽었다. 이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간밤에 그가 파티장에서 사라진 일로 온갖 루머가 돌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러나 제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복도를 가로질러 원장실로 향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 원장은 소파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제이를 본 원장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지며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분명 제이가 어딘가에서 폐인이 되어 쓰러져 있거나 경찰서에 있을 거라 예상했을 터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원장님. 제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로 인사를 건넸다. 어제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박 원장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 그랬나? 나는 또 자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네.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제이는 알고 있었다. 이 늙은 여우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를 무너뜨릴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는 것을. 한편 반지하 방에서는 하은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옆자리에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방 안에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멍한 정신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몸살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욱신거렸고 아랫배 쪽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덮고 있던 고급스러운 코트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부드러운 감촉의 원단은 그녀의 거친 담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탁자 위에 놓인 지폐 뭉치를 발견한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마치 하룻밤의 화대처럼 느껴져 비참함을 안겨주었지만 당장 밀린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돈을 꽉 쥐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세상은 언제나 그녀에게 불친절했고 이번에도 그저 운이 나빴던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코트에 배어있는 그 남자의 냄새는 쉽사리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제이는 회진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지만 머릿속 한구석은 계속해서 그 골목길의 소녀를 향해 있었다. 차트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레지던트들의 보고 소리도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의사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히는 것을 느꼈다. 꺼내보니 그것은 하은이 어제 자신의 상처를 닦아줄 때 썼던 낡은 손수건이었다. 흙탕물 얼룩이 묻은 그 손수건은 그의 완벽한 세상에 생긴 균열과도 같았다. 박 원장은 비서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한재희의 뒤를 캐봐. 어젯밤 그가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분단위로 보고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쳐선 안 돼.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제이의 태연한 태도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만약 제이가 약물투여 사실을 눈치채고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병원 내의 권력 다툼은 이제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 직전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하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며 닥치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몸의 변화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뜬히 들었던 물건들이 무겁게 느껴졌고 튀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삼켰지만 불안한 예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뉴스에 나오는 성인병원의 화려한 전경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왔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다. 제이는 그동안 박 원장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고 박 원장 역시 제이를 몰아내기 위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서 제이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더욱 차가워져 갔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퇴근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차를 몰아 그날 밤에 골목길 입구까지 갔다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3개월 전 비 오는 밤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얄궂게도 그녀를 실은 구급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성인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다.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마주하게 할 준비를 마쳤다. 성인병원의 응급실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과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한재인은 흉부외과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다 호출을 받고 내려와 응급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의 흉강 배액관 삽입을 막 끝낸 참이었다. 피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며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곤란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쪽 환자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과 당직이 지금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중이라서요. 단순 실신인 줄 알았는데 바이탈이 불안정하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이는 피로가 누적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가리는 것은 사치였다. 그는 레지던트가 가리키는 3번 베드로 발걸음을 옮겼다. 커튼 처진 침상 주위로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커튼을 젖히자 낡은 식당 유니폼을 입은 채 창백하게 질려있는 환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제이는 습관처럼 환자의 동공 반사를 확인하기 위해 펜라이트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불빛을 비추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3개월 전 빗속에 그 골목길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비록 지금은 훨씬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목구비였다. 김하은, 제이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쓰던 그의 이성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의사로서의 본분에 집중하려 했다. 환자, 내 말 들립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제이가 낮게 불렀지만 하은은 미동조차 없었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친 듯 앙상한 팔목에는 링거 바늘이 힘겹게 꽂혀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 나왔나? 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레지던트가 급히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네, 빈혈 수치가 심각합니다. 전해질 불균형도 있고요. 그리고 레지던트가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제이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태블릿을 낚아채듯 가져가 수치들을 훑어내렸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의 시선이 특정 항목에 고정되었다. 베타 HCG,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것은 임신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지표였다. 순간 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개월. 그날 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약물에 취해 통제할 수 없었던 본능, 죄책감, 그리고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아침, 시간적으로 너무나 명확했다. 그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의 아이가 지금 이 작고 여린 소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한폭탄이었다.
산부인과 협진 요청해. 그리고 이 환자 검사 다 끝나는 대로 내 전담 VIP 병실로 옮겨 제이가 명령했다. 레지던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하지만 VIP 병실은 원장님 승인이. 내 환자야. 책임은 내가 진다. 토달지 말고 당장 옮겨. 제이의 서슬퍼런 일갈에 레지던트는 겁에 질려 서둘러 움직였다. 제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을 내려다보았다.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하은이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였다. 눈부신 조명 대신 은은한 간접등이 켜진 낯선 방. 푹신한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녀는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인가 잠시 착각했다. 하지만 팔에 꽂힌 주사바늘의 따끔함과 뱃속의 울렁거림이 여전히 이곳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일어났나? 어둠 속의 소파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역광을 받아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드러냈을 때 하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개월 전 비오는 골목길에서 주워왔던 그 남자였다. 말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깊고 슬픈 눈동자만은 그대로였다. 아, 아저씨? 하은이 쉰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여기 병원이에요? 저 병원비 없는데 빨리 나가야 하는데. 그녀가 허둥지둥 링거줄을 뽑으려 하자 제이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제지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넌 지금 안정이 필요해. 제이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하은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 남자가 의사 가운을 입고 여기에 있는지, 왜 자신을 이런 호화로운 병실에 데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알바 가야 해요. 사장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놔주세요. 하은이 반항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현기증 때문에 다시 침대로 힘없이 쓰러졌다. 제이는 침대 옆 의자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였던 말을 꺼내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다. 어떤 수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하은 양,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줘야겠어.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빈혈도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제이를 응시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가난한 그녀에게 병은 곧 죽음이나 파산을 의미했다. 제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잔인하리만큼 침착한 어조로, 그러나 가장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실을 고했다. 임신이야. 12주 차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은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멍한 표정으로 제이를 바라보다가 점차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3개월 전의 그 밤, 기억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지워버렸던 그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제이의 얼굴로 향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경악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설마, 아저씨.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큰 충격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이었다. 제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자격이 없었다. 미안하다. 그날 밤 내 실수였어. 아니, 내 죄다. 제이의 고백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하은은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18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그녀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친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제이는 본능적으로 하은을 가리듯 일어서서 문 쪽을 막아섰다. 문 앞에는 박 원장의 비서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한 과장님, 원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VIP 병실 사용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들으셔야겠다고 하시는군요. 비서실장의 시선이 제이의 어깨 너머로 흐느끼고 있는 하은을 훑었다. 뱀 같은 눈빛이었다.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 원장이 벌써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하은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제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다가가 났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당장. 내 환자에게서 눈 돌려. 비서실장은 제이의 살기에 눌려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조소가 남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제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침대 위에서 작게 몸을 떨고 있는 소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자신을 조여오는 박 원장의 검은 손길, 이 모든 것이 엉타래처럼 꼬여 있었다. 제이는 하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젖은 손을 다시 잡았다. 하은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당장 나를 용서하라고는 하지 않겠어. 평생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부터 널 지킬 수 있게 해줘. 그 아이와 너 내가 책임질게. 박 원장이. 놈들이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맹세였다. 차가운 의사 한재희의 심장에 뜨거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은은 손을 뿌리쳤다. 나가요. 제발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의 거부는 단호했다. 제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지금은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말없이 병실을 나갔지만 문 앞에 자신의 신뢰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시켰다. 복도를 걸어가며 제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준비해뒀던 자료들 지금 바로 터뜨릴 준비해. 그리고 개인 경호팀을 최상위 레벨로 호출해줘.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재희의 진료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방탄유리 너머의 세상은 그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그 봉투는 마치 폭발물처럼 위태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제이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기 쉬운 법이지.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박 원장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제이가 숨기려 했던 하은의 존재, 그리고 그녀 뱃속의 아이까지도 놈의 감시망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제이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 내의 반대파들을 어떻게 제거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다. 지금 하은을 병원에 두는 것은 늑대 소굴에 어린 양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과장님, 1302호 환자분 담당 간호사가 투약 문제로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요. 비서의 목소리였다. 제이의 미간이 좁혀졌다. 투약, 처방 내린 약물은 이미 오전에 다 들어갔을 텐데 무슨 소리야?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얀 가운 자락을 휘날리며 복도를 질주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갔다. VIP 병실 앞에는 아까 배치해둔 보안 요원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양제예요. 이거 맞고 한숨 푹 자면 기운이 날 겁니다. 제이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지만 병원 직원 명찰이 없는 낯선 여자가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고 있었다. 하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침대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다. 당장 그 손때 제이의 고함 소리에 여자가 흠칫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유리 실린더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며 투명한 액체가 흩뿌려졌다. 제이는 순식간에 여자에게 다가가 팔을 낚아챘다. 누가 보냈지? 박 원장인가?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상대를 찢어밟길 듯 흉흉했다. 여자는 제이의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제이가 잠시 하은의 상태를 살피는 틈을 타 팔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제이는 쫓아가는 대신 하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아무 짓도 안 했어? 제이는 하은의 어깨를 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하은은 공포로 하얗게 질린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 역시 본능적으로 방금 상황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약물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아닌 미세한 아몬드 향이 났다. 청산가리 계열의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제이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 자신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일어나. 여길 나가야 해. 제이는 하은의 손에 꽂힌 링거 바늘을 능숙하게 제거하고 지혈솜으로 눌렀다. 어디로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명은 나중에 해. 지금은 내 말만 들어. 여긴 위험해. 제이는 옷장 안에 있던 하은의 낡은 옷가지들을 대충 챙겨들고 자신의 코트로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너무나 가볍고 작아서 그의 보호 본능을 더욱 자극했다. 두 사람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하는 제이의 움직임은 치밀하고 신속했다. 그는 자신의 벤츠 대신 구석에 세워져 있던 허름한 업무용 승합차로 하은을 이끌었다. 자신의 차는 이미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제이는 백미러를 주시하며 미행이 붙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놈들은 아직 보안 요원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양이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서울 외곽으로 달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조수석에 앉은 하은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은 평범한 18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이 남자가 구원자인지 아니면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인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다. 제이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빌려둔 은신처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였지만 보안이 철저해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요새 같은 곳이었다.
도착했어.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 빌라 단지였다. 제이는 익숙하게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지하 차고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넓고 호화로운 거실이 나타났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곳이었다. 하은은 주눅든 표정으로 현관에 서서 발을 들이지 못했다.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듯 했다. 제이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슬리퍼를 꺼내 놓았다. 들어와.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해. 저 집에 갈래요. 하은이 불쑥 말했다. 월세도 밀렸고 알바도 가야 해요. 사장님이 자르면 저 진짜 갈 곳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현실적인 가난의 공포는 목숨을 위협받는 공포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법이었다. 제이는 답답함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놈들은 내 집 주소도 알고 있어. 거기 가면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누가 낳는데요? 하은이 소리를 지르며 제이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아이 낳겠다고 한 적 없어요. 저 아직 18이에요. 학교도 검정고시도 다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해요? 아저씨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요? 그녀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을 토해내며 제이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제이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주먹을 받아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작은 손이 전해오는 절망감이 가슴을 찔러왔다. 그는 하은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고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맞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부정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낳든 낳지 않든 그건 내가 결정해.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결정하기 전까지 너를 지키는 건 내 의무야. 의무요. 의사로서의 의무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요. 하은이 쏘아붙였다. 둘 다야. 제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 아이이기도 하니까. 그 말에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고 제이는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하은은 금세 지쳐 보였다. 제이는 담요를 가져와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 방은 저쪽이야. 필요한 건 다 있을 거야. 그날 밤 제이는 서재에 틀어박혀 박 원장의 비리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하은을 건드린 이상 더 이상 봐주는 것은 없었다. 그는 법조계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언론사에 제보할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계속 거실에 있는 하은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악몽을 꾸지는 않는지 신경이 쓰여 집중할 수가 없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에게 누군가를 걱정하는 감정은 낯설고 불편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제이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그때 욕실에서 헛구역질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흠칫 놀라 욕실로 향했다. 문이 열린 틈으로 하은이 변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입덧이었다. 텅 빈 위액만 토해내느라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은 땀범벅이었다. 제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차가운 손이 등에 닿자 하은이 움찔했지만 밀어내지는 않았다. 물 좀 마셔. 제이가 미지근한 물을 컵에 담아 건넸다. 하은은 창백한 얼굴로 물을 받아 마시고 벽에 기대앉았다. 힘들죠? 제이가 어색하게 물었다. 의학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해박했지만
임산부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죽을 것 같아요. 속이 계속 뒤집히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제이는 수건을 적셔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수술할 때만큼이나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조금만 참아. 약은 태아한테 안 좋으니까 식이요법으로 조절해보자. 내가 알아볼게. 제이의 말에 하은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의사 맞아요? 흉부외과라면서 산부인과 흉내 내시네요.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옅은 미소에 제이의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의사는 다 통해, 기본은 하니까 걱정 마. 그도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빙벽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게 전부였던 그가 인터넷 레시피를 뒤져가며 죽을 끓이고 있었다. 하은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고 눈을 비볐다.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가 쌀을 씻고 있는 모습은 꽤나 비현실적이었다. 냄새 좋아요. 하은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제이는 짐짓 무심한 척 쭉 그릇을 내려놓았다. 먹어봐.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하은이 죽을 한 숟가락 떠먹자 제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싱거워요. 하은의 평가에 제이는 안도와 실망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입더 센 자극적인 게 안 좋아. 그가 변명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은은 점차 제이의 서툰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제이 또한 하은의 씩씩함과 엉뚱함에 위로받고 있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제이가 출근한 사이 하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여보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음성이 들려왔다. 김하은 양이죠? 우리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망친 그 반지하 방. 불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시에 거실에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서울 마포구 주택가 화재 발생, 인명 피해 우려. 화면 속에는 하은이 살던 낡은 빌라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하은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공포는 이제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체화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놈들은 제의가 없는 틈을 타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붉은 화염이 하은의 낡은 보금자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광경을 바라보는 하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나오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비웃듯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하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곳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세상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몸을 누일 수 있었던 비루하지만 소중한 성체였다. 놈들은 그것을 잿더미로 만들며 경고하고 있었다. 너 따위는 언제든 지워버릴 수 있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던 하은의 눈동자에 점차 서늘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대로 숨어만 있다면 그들은 다음 타겟으로 제이를,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노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지금 그에게 연락하면 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놈들이 원하는 바일지도 모른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마음을 다잡았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 시각 한재인은 법원 근처 카페에서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검사 친구인 민우를 만나고 있었다. 제이야, 네가 가져온 자료들 확실히 파급력은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박 원장의 인간 꼬리 자르기의 명수자나 실무자 몇 명 구속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 민우의 우려 섞인 말에 제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장부와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했다.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 그것도 법정에서 박 원장을 직접 지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다. 그때 제이의 휴대전화의 보안 업체로부터 긴급 알림이 떴다. 거실 움직임 감지, 외부 침입 흔적 없음, 심박수 급상승. 제이는 즉시 CCTV 어플을 켰다. 화면 속 하은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TV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를 넘어선 기이한 결의에 차 있었다. 그리고 뉴스 자막으로 흘러나오는 마포구 화재 소식을 본 순간 제이는 사태를 파악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민우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일이 생겼어. 제이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이미 하은이 짐 가방을 맨 채 서 있었다. 어디 가려고? 제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은은 차분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가 그랬죠. 우린 지금 전쟁 중이라고. 숨어있는 군인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며칠 전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집을 잃은 슬픔이 그녀를 단단하게 재련시킨 듯했다. 위험해. 놈들은 내 집을 태웠어. 다음은 너야. 제이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제이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증인이 필요하죠? 그 임상실험 피해자들. 아저씨는 서류로만 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펼쳤다. 하은의 손가락이 명단에 적힌 이름들과 주소를 짚어 내려갔다. 최영숙 씨, 쪽방촌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박철수 씨,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아저씨고요. 다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병원비 깎아준다는 말에, 영양제 놔준다는 말에 속아서 사인했을 거예요. 하은의 설명에 제이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의학적인 데이터와 회계장부에만 매달려 있었다. 피해자들을 그저 피험자 A, B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자신의 오만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제가 안내할게요. 그분들은 양복 입은 의사 선생님 말은 안 들어요. 하지만 제 말은 들어줄 거예요. 저도 그들과 똑같은 바닥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은의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을 내렸다.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좋아. 대신 내 옆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마. 약속해. 두 사람은 제이의 고급 수트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낡은 승합차에 올랐다. 하은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 뒤편에 숨겨진 판자촌이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억기설기, 엉킨 전깃줄,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냄새. 제이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이 공간이, 하은에게는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다. 제이는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해 주머니 속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다. 하은은 거침없이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영숙 할머니, 댁이 어디예요? 저 하은이에요. 경계심 가득하던 주민들의 눈빛도 하은의 싹싹한 태도에 조금씩 풀렸다. 제이는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는 처음으로 병원 밖 세상에서 하은이 가진 생존력과 친화력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 정글 같은 도시에서 살아남은 작은 전사였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을 찾아냈다. 그곳에는 임상 실험 부작용으로 시력을 거의 잃고 누워있는 최영숙 할머니와 그녀를 돌보는 중년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처음에 아들은 제이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려 들었다. 병원 놈들이 여긴 또 왜 왔어? 우리 어머니 저렇게 만들어 놓고 위로금 몇 푼 쥐어주면 다야. 제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동료 의사들의 죄이자 그것을 묵인했던 자신의 죄이기도 했다. 그때 하은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저예요. 편의점 알바 하은이. 아저씨 저번에 유통기한 지난 빵이라도 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드렸잖아요. 아들의 눈이 커졌다. 네가 여길 어떻게?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그 병원 놈들한테 당했어요. 우리 집도 다 태워 먹었고요. 저도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너무 무섭고 억울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요? 하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눈물은 닫혀있던 모자의 마음을 열었다. 피해자로서의 동질감은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강력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판 밑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주었다. 그것은 병원 측에서 서명을 강요했더니면 계약서와 약을 투여받은 날짜를 기록한 달력이었다. 이걸로 그 나쁜 놈들 벌주게 해줘. 내 눈은 이미 멀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당하게 할 순 없어. 제이는 그 증거물들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골목길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제이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골목 입구 쪽에 낯선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박 원장의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이었다. 뛰어! 제이가 하은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그들은 차가 있는 곳 반대편 더 좁고 복잡한 골목길로 내달렸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은은 숨이 찼지만 이를 악물고 뛰었다. 그녀는 이 동네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이쪽이에요. 개구멍이 있어요. 그녀가 제이를 이끌고 막다른 담장 밑에 좁은 틈새로 들어갔다. 제이는 덩치가 커서 간신히 몸을 비집고 통과했다. 수트가 찢어지고 피부가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들이 빠져나온 곳은 대로변과 연결된 재래시장이었다. 저녁장을 보는 인파 속에 섞여들자 추격자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제이는 그 틈을 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일단 출발해 주세요. 아무데나 빨리요.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2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하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제이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 꽉 쥐어주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제이의 칭찬에 하은은 그제야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제이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오늘 그들은 처음으로 환자와 의사,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생사를 함께한 파트너가 되었다. 제이는 하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놈들이 준 공포 배로 돌려줄 거야. 제이는 품 안의 증거물을 확인하며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믿기는 물었어. 내일 아침 판을 뒤집는다. 차가운 의사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를 더 뜨겁게 만드는 소녀 김하은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판잣집에 들이닥친 박 원장의 하수인들이 할머니와 아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단순히 증거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제이와 하은을 고립시키기 위해 그들의 유일한 증인을 인질로 삼아 최후의 덫을 놓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밤, 서울의 야경은 잔인할 만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성인병원 20층 대회의실. 병원의 운명을 결정짓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병원 이사진들과 주요 주주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상석에는 박 원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찻잔을 매만지고 있었고 그 맞은편 끝에는 한재희가 서류 뭉치를 든 채 서 있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이는 자신이 준비한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그의 곁에는 민우가 파견한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법적인 절차 이전에 병원 내부의 정치적 생명을 건 도박이었다.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는 지난 5년간 흉부외과 및 내과에서 진행된 임상실험 데이터의 원본과 조작된 결과보고서의 비교본입니다. 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박 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신약 카디아졸의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지병 악화로 위장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제이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당황하기는커녕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과장, 자네의 열정은 높이 사네만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것 같군. 그깟 종이 조각 몇 장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 원장이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자네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더군. 가장 중요한 변수 말이야. 화면이 켜지자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쏠렸다. 제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화면 속에는 폐허가 된 낡은 창고 같은 곳에 손발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하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겁에 질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옆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최영숙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보였다. 제이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 믿고 민우의 안전 가옥으로 보냈던 그들이었다. 내부 배신자가 있었거나 박 원장의 사병들이 공권력조차 무시하고 습격한 것이 분명했다. 이 아이 임신 중이라던가? 꽤나 소중한 모양이지. 한재희. 박 원장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선택하게. 지금 당장 그 증거들을 모두 파기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든지 아니면 내 손주 같은 저 아이와 뱃속의 핏덩이가 잿더미가 되는 꼴을 보든지. 화면 속에 하은이 고개를 필사적으로 저으며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테이프에 막혀 으붑거리는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오지 마요, 함정이에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제이의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건드리면 죽여버리겠어. 제이가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박 원장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위치는 자네 휴대폰으로 보냈네. 혼자 오게. 경찰놈들을 달고 오면 그 즉시 스위치를 누를 테니까. 아, 시간은 30분 주지. 화면이 꺼졌다. 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민우가 야, 한재희, 가지마, 함정이야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제이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스포츠카에 올라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좌표는 서울 외곽, 개발이 중단되어 방치된 구제약 공장 단지였다. 30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제이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오로지 하은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찼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 의사로서의 미래, 정의 구현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녹슨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려 있었고 안쪽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제이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매복이 있을 것이 분명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비상용 의료키트를 꺼내 메스 몇 개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퀴퀴한 약품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중앙의 넓은 공간에 하은이 묶여 있었고 그 주변을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2층 난간 위에서 박 원장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장에 있어야 했지만 자신의 승리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사랑의 힘인가? 박 원장이 비꼬며 말했다. 하은이 풀어줘. 내가 왔잖아. 제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는 양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였다. 약속대로 증거는 가져오지 않았어. 원본 파일도 삭제했어. 그는 거짓말을 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박 원장은 손짓을 했다. 그러자 사내 중 하나가 하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한재희, 자네는 여전히 순진하군. 내가 자네를 살려둘 거라고 생각했나?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하은이 발버둥 쳤다. 그녀는 제이를 향해 눈으로 필사적인 신호를 보냈다. 도망쳐요. 하지만 제이는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갔다. 그럼 나만 죽여.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보내줘. 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원장은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뒤탈을 남기는 걸 아주 싫어해. 둘 다 여기서 끝내는 게 깔끔하겠지. 박 원장의 신호와 함께 사내들이 제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제이는 의사였다. 그는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인체의 구조와 약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선두에 달려든 사내의 주먹을 피하며 그는 주머니에서 메스를 꺼내 사내의 손목 동맥 근처를 정확하게 그었다. 비명과 함께 사내가 쓰러졌다. 제이는 그 틈을 타 다른 사내의 명치를 가격하고 무릎 관절을 걷어찼다. 그의 동작은 수술을 집도하듯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극복하기 힘들었다. 등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가 제이의 어깨를 강타했다. 제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이어지는 발길질 세례가 그의 온몸에 쏟아졌다. 늙골이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저씨, 안 돼. 그만해요. 하은의 비명이 공장을 울렸다. 그녀는 묶인 의자를 억지로 움직여 몸을 날려 제이 위로 쓰러졌다. 쏟아지는 매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은아, 비켜. 제이는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위를 감싸 안은 하은의 작은 등도 사내들의 발길질에 들썩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제이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야수성을 깨웠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포효하며 일어났다. 하은을 밀쳐내고
자신을 짓밟던 사내의 다리를 붙잡아 그대로 비틀어 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제이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냉철한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짐승의 처절한 사투였다. 사내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기세에 눌린 것이다. 제이는 그 틈을 타 하은에게 다가가 밧줄을 끊어냈다. 도망쳐. 어서. 싫어요. 같이 가요. 하은이 제이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때 2층 난간에 있던 박 원장이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지긋지긋하군. 그냥 다 죽어. 탕.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제이는 반사적으로 하은을 끌어안고 등을 돌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제이의 등이 크게 움찔했다. 뜨거운 납탄이 그의 왼쪽 어깨 죽지를 파고들었다. 제이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아저씨. 하은이 그를 받아 안으며 비명을 질렀다. 제이의 흰 셔츠가 붉은 선열로 빠르게 물들어갔다. 박 원장은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입구가 폭발하듯 터지며 무장 경찰 특공대와 민우가 이끄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사이렌 소리와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황한 박 원장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의 위협 사격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내들은 줄줄이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렸다. 민우가 다급하게 제이 쪽으로 뛰어왔다. 제이야, 정신 차려. 앰뷸런스, 빨리 앰뷸런스 불러. 하은은 제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제이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하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엉망이 된 얼굴로 울고 있는 그녀가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울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말하지 마요. 제발. 죽지 마요. 나랑 아기 두고 가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하은이 흐느끼며 말했다. 제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옥 같았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박 원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보였다. 끝났다. 긴 악몽이 끝났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다. 주위의 소음이 점차 멀어지고 하은의 울음소리마저 아득해졌다. 약속, 지켰어. 제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이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하은의 뺨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저씨, 안 돼. 눈 떠요. 한제이. 하은의 절규가 텅 빈 공장을 가득 메웠다. 구급 대원들이 달려와 제이의 몸에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했다. 삐 하는 기계음이 불길하게 울리다가 다시 삐 하는 미약한 박동 소리로 바뀌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제이의 뒤를 하은이 비틀거리며 쫓아갔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들의 피와 눈물을 씻어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성인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김하은은 수술실 문 맞은편 벤치에 앉아 피로 얼룩진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붉은 선혈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대신해 총알을 맞고 쓰러지던 한재희, 그 차갑고 오만했던 남자가 흘린 생명의 증거였다. 그녀의 뱃속에서 작은 태동이 느껴졌다. 아이도 아빠의 위기를 느끼는 것인지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가 깨어난다면 지난날의 모든 악영과 원망을 잊겠다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제2의 후배이자 흉부외과 부과장이었다. 하은은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아저씨는요? 한재 이 선생님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잠시 하은의 처참한 몰골과 부른 배를 번갈아 보더니 안심시키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천만다행입니다. 총알이 심장 대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워낙 생명력이 강하신 분이라 버텨내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하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우 검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들었죠? 제이 녀석 그렇게 쉽게 갈 놈 아니에요. 독종이잖아요. 민우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그는 하은에게 재킷을 벗어 덮어주며 말했다. 박 원장은 체포됐습니다. 제이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들 덕분에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제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꼬박 사흘이 지난 후였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흐릿하고 온몸은 마취가 덜 깬 듯 무거웠다. 하지만 코끝에 스치는 익숙한 향기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간이의자에 엎드려 잠든 하은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듯 헬쑥해진 얼굴이었다. 제이는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려다 링거줄 때문에 멈칫했다. 그 미세한 인기척의 하은 번쩍 눈을 떴다. 아저씨, 정신이 들어요? 하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제이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물. 하은은 황급히 일어나 물수건으로 그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마스크를 벗겨내자 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하은을 응시했다. 바보같이 왜 여기 있어? 집에 가라니까. 타박하는 말투였지만 그 눈빛에는 물기 어린 애정이 가득했다. 하은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가래요. 우리 집 다 탔단 말이에요. 책임진다고 했으면서 왜 죽으려고 했어요. 제이는 아픈 어깨를 억지로 움직여 하은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그날 밤의 실수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 그리고 그녀를 혼자 두려움에 떨게 한 모든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차가운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오랫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의사와 환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꼬리표가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자와 여자만이 남았다. 제2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의사로서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재활에도 적극적이었다. 병실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가 구해낸 임상실험 피해자들이 감사의 편지와 소박한 선물들을 들고 찾아왔고 병원 직원들도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박 원장의 구속과 함께 병원 내의 부패 세력은 일소되었고 제이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장 자리가 아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휠체어를 탄 제이와 그를 미는 하은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노을이 지는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은아, 제이가 불렀다. 네?
하은이 휠체어를 멈추고 그 앞으로 다가와 쪼그려 앉았다. 제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다. 병원 앞 금은방에서 급하게 주문한 심플한 백금 반지였다. 나 좋은 남자는 아니야. 성격도 더럽고 일 중독에 널 힘들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맹세할게. 다시는 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아. 평생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하은은 반지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프러포즈가 너무 촌스러워요. 낭만이라곤 하나도 없네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 아빠가 아저씨인데.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요.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사랑한다, 하은아. 제이의 입에서 처음 나온 사랑 고백이었다. 하은은 제이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노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제이는 병원에 복귀했지만 예전의 차가운 의사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지만 이제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박 원장 사태 이후 설립된 환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만삭의 하은이 항상 함께했다.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평화롭던 제이의 펜트하우스에 비상이 걸렸다. 아저씨, 배가 너무 아파요. 자다가 비명을 지르는 하은 때문에 제이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천하의 흉부외과 전문의 한제이가 패닉에 빠져 허둥지둥했다. 어떡하지? 구급차? 아니, 내가 운전할까? 가방은? 가방 어디 있어? 하은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의사 맞아요? 빨리 차키나 가져와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은은 제이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고통을 호소했고 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미안해. 다 왔어. 조금만 참아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분만실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탯줄을 자르는 제이의 손은 수천 번의 심장 수술을 집도할 때보다 더 심하게 떨렸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는 생애 처음으로 벅찬 감동에 오열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로서 느끼는 경이로움이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제이는 땀투성이가 된 하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하은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 닮아서 잘생기기만 했구먼. 두 사람은 투닥거리며 웃었다. 창밖에는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듯 그들의 삶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에필로그 3년 후 성인병원 1층 로비에 마련된 소아 심장병 환우 돕기 바자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병원장이 된 한재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풍선을 불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에 직원들은 이제 익숙해진 듯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아빠, 저 멀리서 꼬마아이 하나가 뒤뚱뒤뚱 달려왔다. 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민준이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었어? 여보, 민준이 그만 안아요. 허리도 안 좋으면서. 하은이 다가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다정했다. 이제 어엿한 간호대생이 된 그녀는
한층 성숙하고 아름다워져 있었다. 제이는 하은의 허리를 감싸며 웃었다. 내 허리가 뭐 어때서 당신이랑 민준이 둘 다 업어도 끄떡없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야유를 보냈다. 제이는 아들을 안고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낸 사랑의 훈장이었다. 차가운 의사는 약에 취해 쓰러졌고 18세 소녀에게 구출되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의 아이를 가졌고 결국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 살려냈다. 그것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기적 같은 치유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제이는 하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고마워, 나를 찾아와 줘서, 나의 구원, 나의 사랑.